자, 이번 시간은 252페이지 가치론입니다. 자, 가격과 이제 가치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거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요. 이 가격과 가치의 관계에서는요, 경제학에서는 그 재화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화폐 단위로 표현한 게 가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가치와 가격을 구별할 필요가 없었죠. 그래서 예전에는 경제학에서는 어쨌든 상품을 생산하면 주로 이제 물물 교환을 통해서 이제 상품의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화폐라는 단위가 만들어진 다음부터는 가격을 매개로 해서 이제 시장에서 거래가 성립하겠죠. 그래서 이제 가격에 기초해 있는 게 가치고요. 그래서 가치가 상승하면 가격이 상승하고요. 가치가 하락하면 가격이 하락하는 그런 관계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강의할 때 이렇게 배우셨죠. 자, 원래 그래서 이 경제학에서는 가치와 가격이 일치하는데, 단기에는 이 가치하고 가격이 괴리될 수도 있죠. 즉, 뭐 때문에 괴리될 수 있냐면요, 수요와 공급의 변동에 따라, 즉 초과 수요가 되든가, 그렇죠? 아니면 반대로 초과 공급이 되든가.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뭐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냐면 가격의 왜곡이라는 것도 발생할 수 있다. 즉, 가격이 가치 이상도 반영하거나 가치 이하도 반영하는, 그죠? 이게 가치면요, 이게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시장 상황에 따라 가격이 가치 이상도 되고 이하도 될 수 있는 걸 가격의 왜곡이고요. 근데 장기적으로는 이 가격은 가치에 회귀하려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가치에 이렇게 회귀하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경제에 보면 균형에서 단기에는 이런 관점이 되겠죠. 요 가격이 기초 있는 게 가치죠. 근데 단기에는 이런 식으로 초과 수요가 되든가, 그렇죠? 아니면 초과 공급이 되든가, 이런 식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것들이 수요자 경쟁과 공급자 경쟁에 의해서 다시 균형 상태로 이렇게 회귀하죠. 그래서 경제학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단기에만 가격이 왜곡이고요, 장기적으로는 가치와 가격이 서로 이렇게 일치한다라고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9번에 보시면 가격의 기초는 가치죠. 가격은 원칙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변동하겠죠. 그래서 가치가 화폐를 매개로 해서 표현한 것이 가격이다, 이런 얘기고요. 근데 화폐 가치가 상승하면요, 가격도 상승한 게 아니라 화폐의 가치하고 부동산 가격은 서로 반대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인플레 등이 발생하면 화폐 가치가 하락하죠. 그럼 상대적으로 부동산 가격은 높아지는, 그렇죠? 그런 관계가 성립이 될 거고요. 반대 경우에는 이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겠죠. 그래서 4번이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0번에 보시면요, 가치와 가격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걸 했을 때, 가치는 주관적이고 추상적 개념이고요, 가격은 가치가 시장을 통해서 화폐로 구현된 객관적 구체적인 개념이죠. 왜 이제 가치가 주관적이냐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주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뭐 중학교 뭐 졸업 선물 이런 게 있다 되겠죠. 뭐 만년필 하나를 받았다. 그때 당시 시세는 한 10,000원 정도 되는데, 내 입장에서는 지금은 부모님이 안 계시고 예전에 어렸을 때 내가 받았던 선물 중 소중한 거다. 그러면 시장에서 내가 그때 거래 가격은 10,000원이었지만 내가 생각하는 가치는 그 이상이겠죠. 하지만 혹시 만약에 그 물건을 중고 사이트에 내놨을 때는 결국 몇천 원 수준밖에 안 될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가치는 어디 가지나 주관적 개념이고요, 가격은 객관적 또는 구체적 개념이다. 그리고 가치가 상승하면 가격도 상승하고요, 가치가 하락하면 가격도 하락하겠죠. 근데 3번에 보면 수요와 공급의 변동에 따라 단기적으로 가치와 가격은 일치한다 그랬으니까 틀렸겠죠. 장기적으로 가격은 가치로부터 괴리된다. 그러니까 단기와 장기의 표현을 바꿔줬다라고 이렇게 구별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10번에서는 4번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11번 문제를 보시면요, 가격과 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기출이죠. 자, 가격은 특정 부동산에 대한 교환의 대가로 매수인이 지불한 금액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가치에 대한 부분이 표현되어 있는데, 이거는 또 무슨 얘기냐면요, 경제학에서는요, 수명이 짧은 재화니까 가치와 가격을 구별할 필요가 없죠. 그냥 그 물건이 본래 가지고 있는 가치를 화폐 단위로 표현한 게 가격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편의점에서 컵라면 하나의 가격이 1,000원이라는 거는 걔의 가치가 1,000원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화폐 단위로 이제 1,000원으로 가격이 결정이 된 거고요. 근데 부동산 같은 내구재는 가치와 가격을 구별해 둘 필요성이 있죠. 부동산의 가치라는 것은 장래 기대되는 편익의 바탕을 두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미래 편익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부동산 평가상에서, 부동산학에서는 가격과 가치를 구분을 하죠. 그래서 가격이라는 건요, 시장에서
매도자와 매수자에 의해서 거래에서 실제 지불된 금액, 실거래액이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부동산 가치는 장래에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 가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얘는 이미 지불됐기 때문에 과거의 값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얘는 미래의 바탕을 둔 무슨 값이다? 현재의 값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걸 또 출제할 때요. 가격을 현재의 값, 가치를 미래의 값 이렇게도 틀리게도 줘요. 그러니까 그걸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주어진 시점에서 가격은 딱 하나죠. 하나. 왜냐하면 오늘 오전에 여기 있는 주택이 거래됐을 때 매도자가 매수에 의해서 4억에 거래됐으면 이미 지불된 금액 이거 하나죠. 근데 가치는 주어진 시점에서 여러 개가 존재하죠. 얘를 과세 목적으로 평가하느냐, 얘를 투자 목적으로 평가하느냐, 얘를 보험에 대한 목적으로 평가에 따라서 평가 목적이 어디냐에 따라서 가치는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이제 거기 11번에 보시면 2번의 가치는 효용에 중점을 두고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은 금전적인 것뿐만 아니라 비금전적인 것도 포함할 수 있죠. 그러니까 부동산에서는 조망권 같은 것도 포함할 수 있죠. 지금 이제 오래된 얘기가 되나요? 청계천이 복원이 됐을 때, 그렇죠? 그러면 청계천이 복원이 되는 과정에서 그 주변 아파트에 대한 가격이 올라간 거죠. 왜냐하면 청계천에 대한 조망권이 이제 확보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3번에 가격은 대상 부동산에 대한 현재의 값이지만 가치는 장래에 기대되는 편익을 예상한 미래의 값이다. 그래서 틀린 거겠죠. 가격은 이미 지불한 과거의 값, 가치는 현재의 값이 되겠죠. 그래서 5번에 보면 주어진 시점에서 대상 부동산의 가치는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번에 보시게 되면은요, 교환가치, 사용가치, 투자가치 이런 게 있죠. 그 얘기는요, 우리가 가치 이론에 할 때 설명했지만 아담 스미스라는 학자는요. 재화의 가치는 사용 가치하고 그다음에 교환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한 거죠. 자, 만약에 재화가 시장에서의 일정한 교환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는요. 사용 가치가 존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용 가치가 없는 재화는 교환 가치도 성립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왜 셀즈를 하는 그 사람들에게 가장 내릴 수 있는 찬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알래스카에 가서 에스키모인들에게 냉장고를 팔 인간 같으니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마케팅 영업을 잘하는 사람을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에스키모인들의 입장에서는 냉장고에 옛날 이제 기준 한다면요. 냉장고의 효용을 크게 못 느끼겠죠. 그러니까 효용을 못 느끼면 걔가 시장에서 팔 일이 없죠. 그러니까 일단 재화가 뭐를 갖고 있어야 된다. 사용 가치가 있어야죠. 효용이 있어야지만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더라. 그래서 이 사용 가치가 주관적 가치인데요. 그리고 교환 가치는 시장에서 거래된 객관적 가치. 이게 나중에 표현이 이게 투자 가치로 바뀌고요. 이게 시장 가치로 바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바꾸면 틀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1번의 교환 가치란 부동산이 시장에서 매매 때 형성될 수 있는 객관적 가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용 가치란 대상 부동산이 특정한 용도로 사용됐을 때 가질 수 있는 가치인데 이게 주관적 가치고요. 이게 이제 명칭이 변경된 게 투자 가치죠. 그래서 이게 대상 부동산이 특정한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객관적 가치라고 했으니까 틀렸겠죠. 객관적이 아니라 주관적 가치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뒤에 이제 구성이 돼 있을 때요. 13번에 보시면 역시 또 가치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죠. 사용 가치는 대상 부동산이 시장에서 매도되었을 때 형성될 수 있는 교환 가치와 유사한 개념이라 했을 때 그게 사용 가치가 아니겠죠. 무슨 가치? 교환 가치겠죠. 그래서 얘가 관련 있는 거는 바로 무슨 가치 얘기하는 거냐면 시장 가치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투자 가치는 투자자가 대상 부동산에서 갖는 주관적 가치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험 가치는 보험금 산정과 보상에 대한 기준으로 사용되는 가치의 개념인데 보험 가치를 구할 때는 주로 원가 방식을 쓰죠. 그래서 원가 방식의 보험 대상이 저는 이제 건물 등을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가 지급하는 것은요, 신축 가격으로 주는 게 아니라 중고 가격으로 지불하는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4번에 보시게 되면요, 가격의 특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일반 재화하고는 다른 가격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동산은 가격과 임료로 표시가 되죠. 두 가지로 표시가 가능한 것은요, 얘가 영속성이 있으니까 임대차에 제공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물건 자체 가격도 있고요. 또는 임대료에 대한 것도. 그래서 일반 상품은 편의점이든 백화점에 가면 물건 자체 가격만 있지만 부동산에 가면은 매매가 옆에 전세, 월세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은요. 소유권 및 기타 권리 이익의 대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은 소유권 전체로서의 가치도 있고요.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기타 부분 권익에 대한 가치도 별도로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하나의 물건에 두 개 이상의 권리가 존재할 수 있죠. 여러분이 만약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뭐를 갖고 있냐면 소유권을 갖고 있죠. 근데 여기 전세를 주면은 뭐가 설정이 되냐면 전세권 설정이 되고요. 돈을 빌려 쓰게 되면은 저당권이 설정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의 물건에 두 개 이상의 권리이익이 존재할 수 있죠. 근데 여기 1번에 보시면 부동산 가격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또는 기타 권리이익의 가격으로 두 개 이상의 권리이익이 동일한 부동산에 존재할 때는요. 각각의 권리이익마다 개별적인 가격이 형성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틀렸겠죠. 두 개 이상의 권리이익이 존재하더라. 그리고 이제 2번이 이제 부동산 가격은 이제 가격과 임료로 표시할 수 있고요. 부동산 가격은 장기적인 배라의 형성이 된다는 건요. 수명이 긴지화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다못해 아파트 하나 분양받을 때도 앞으로 미래에 어떤 게 여기 들었을 수 있느냐? 미래 변화도 우리가 고려하게 되는 것은 그런 이유가 바탕이 돼 있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번에 가면 가격 원칙에 관한 부동산의 효용을 우리가 설명하는데요. 자, 효용이라는 것은요, 상대 효소성, 유효수와 함께 부동산 가격을 발생시킨다는 것은요, 가격 발생 요인에 보면, 가치 발생 요인에 보면 효용, 상대적 효성, 유효수가 있고요. 혹자는 또 이전성까지도 포함시킬 수 있죠. 그래서 효용이라는 것은요, 쾌적성 및 수익성을 합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때 이 쾌적성이라는 것은요, 그 나라의 사회적 경제적 수준이 향상이 될수록 아주 높게 평가가 되겠죠. 돈이 많아질수록 우리가 왜 주거 생활의 쾌적성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산 쪽에 가게 되면 해운대 쪽에 그 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조망이 펼쳐져 있는 곳에 있는 주상복합들은 분양가가 비쌀 수밖에 없죠. 그리고 오히려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런 것을 더 많이 선호하죠. 그래서 그렇게 인식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6번에는 가치 발생 요인 정도는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부동산이 가치를 발생하기 위해서는요, 구비돼야 될 조건이 있죠. 그래서 효용이라는 것도 있고요. 상대적 희소성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유효수요. 그 다음에 이전성. 그래서 여기까지는요, 경제학자들이 제시한 거죠. 기본적으로 이게 수요와 공급 관계를 가리켜서요. 일반 재화나 부동산이나 똑같이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에서 가격이 결정이 되는 건 똑같죠. 다만 이제 요거는 부동산 학자가 제시한 거죠. 알프레드 링이라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일반 재화는 수요와 공급에서 결정된 대가, 가격만 지불하면 거래가 종결이 되는데 부동산은 권리의 이전까지 이루어져야 되죠. 그래서 권리의 이전에 제약이 있으면 또 가치가 발생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얘기하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효용과 상대 시효성이 있을 때 그럼 가치가 발생하기 위해서는요. 여기 제시된 요건 중에서 하나만 충족이 된다고 가치가 발생하지는 않고요. 모두 충족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3번에 보면 가치 발생 요인의 효용, 유효수요, 상대적 시효성 중에서 하나만 있어도 가치가 발생한다면 당연히 틀리겠죠. 예. 근데 요거는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라요. 뒤에 가시면 17번 문제에 또 나와 있죠. 부동산 가치 발생 요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이렇게 구성했을 때요. 자, 대상 부동산의 물리적인 특성이 있죠. 뭐 면적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또 지목 뭐 이런 것도 있고요. 토지용 규제 같은 공법상의 제한, 그린벨트로 지정이 되느냐 아니냐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소유권의 법적인 특성도 대상 부동산의 효용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죠. 그런데 유효수요라는 것은요. 대상 부동산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로 지불 능력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틀린 거죠. 우리가 일반적인 수요는 우리 경제할 때 배웠지만 유효 수요죠. 욕구만 있어서 수요라는 것은 아니고요. 반드시 뭐에서 뒷받침이 된다. 구매력에서 뒷받침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본원적 욕구 또는 구체적 욕구, 그죠? 거기에다가 지불 능력까지 합한 거를 디맨드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반드시 지불 능력을 필요로 한다. 그 지불 능력에는요. 일반 재와 달리 부동산은 고가품이기 때문에 저축 외에 금융대출금들도 이 구매력의 크기에 다시 포함시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8번부터가 이제 가격 재원칙에 대한 부분이 이제 명시가 되죠. 근데 요 가격 재원칙에 대한 것은요. 기본적인 개념하고 특성 정도는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가격 원칙에서 기본적으로 기준 시점과 관련이 있는 원칙은 우리가 변동의 원칙이 되더라. 그렇죠? 그 다음에 기능적 감가랑 관련이 있는 것은 그거는 균형의 원칙에 해당이 되더라. 그 다음에 경제적 감가랑 관련이 있는 것은 그거는
적합의 원칙이 되더라. 근데 얘는 내부 측면의 원칙이고요. 얘는 외부 측면의 대표적인 원칙이라는 것도 꼭 알아둬야겠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삼방식에 대한 근거가 되는 것은 우리가 대체 원칙이고요. 추가 투자 여부를 우리가 판단할 때 그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기여의 원칙, 뭐 이런 것 등을 예를 들어서 정리를 한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많이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기억은 또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가격 원칙에 대한 부분으로 잘못된 것을 물어봤을 때요. 자, 거기 보면 가격 재원칙은 일반 경제 원칙의 기초를 두는데요. 부동산 투기의 시장을 반영해서 일반 경제 원칙과 다른 작용의 형태도 나타날 수 있죠. 수요 공급의 원리는 기본적으로 바탕을 할 수 있지만 부동산의 특성에 맞는 원칙의 특성은 또 따로 존재할 수도 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요. 부동산의 3번에 보면요. 부동산의 현실적인 이용 방법이 반드시 최이용 이용이 되는 건 아니겠죠. 다만 이 이용이 되도록 노력을 하는 거고요. 5번에 보면 부지와 건물의 적응 상태를 분석하는 것은요. 적합의 원칙이 아니라 그게 균형의 원칙이 되겠죠. 그러니까 부지와 건물의 적응 상태라는 것은요. 부지 면적에 비해서 한 200평인데요. 건평이 한 180평 들어가 있으면 부지에 비해서 건물의 면적이 너무 크게 차지하죠. 그러면 주차 공간의 확보가 상당히 어려워지겠죠. 그러면은 이게 밸런스가 안 맞으니까 뭐를 줄 수 있다. 기능적 감가를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9번에 보면 가격 원칙에 대한 설명 중에서요. 거기 보시면 3번에 부동산의 효용을 최대로 하기 위해서는요. 그 부동산이 주위 환경과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원칙을 적합의 원칙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시험에 이렇게 한번 나온 거죠. 서민들이 모여 살고 있는 주거지역이 있어요. 거기에 만약에 고급 주택이 건설이 되면 걔는 시장성이 제대로 인정을 못 받겠죠. 왜냐하면 서민들이 모여 살고 있는 주거지역에 집 보러 온 사람들은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죠. 그 한 채 딸랑 있는 고급 주택을 보러 오지는 않을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그 고급 주택 자체 시설이나 이런 게 기능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감가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외부적 감가, 경제적 감가 이렇게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5번에 보면 부동산의 가격은요. 현재 이용 상태를 전제로 평가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미래, 장래 이용을 기초로 평가해야 된다는 것을 예측의 원칙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측의 원칙이라는 게요. 부동산 가치 개념에 가장 부합되는 원칙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농지가 있죠. 예, 농지에 우리가 일반적인 이용은 농사 짓는 거겠죠. 그럼 농사를 지어서 연 수익이 한 5천이 나오죠. 그럼 여기다 만약에 우리가 할인율을 10% 적용하면 농지의 가치가 한 5억이다. 이렇게 보고 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농지인데 용도가 상업용지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주변이 한창 개발 중에 있으면요. 얘는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이 진행이 되는 애니까 당연히 여기 수익성 부동산이 뭐 상가나 이런 애들이 들어가겠죠. 그럼 얘를 갖다가 분양을 하게 되면 분양 수익이 나오겠죠. 그럼 추정된 분양 수익이 만약에 한 10억인데 얘를 개발하기 위해서 비용이 한 6억이 들어가더라. 그러면 남는 수익이 한 4억 정도 남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4억의 기초에서 할인율 10% 적용하면 이 부지의 가치는 40억이다. 이런 식으로 현재보다는 미래 용도를 기준으로 평가해 주는 것을 예측의 원칙이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대로 현재가 아니라 바로 뭐 미래, 장래 이용 상태를 기초로 하는 거죠. 그리고 20번 같은 경우는 그냥 단답형이죠. 추가 투자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가장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는 것은 기여의 원칙이죠.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뭐 비용을 들여서 설치했다 그래서 반드시 그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그게 엘리베이터 설치했다 그래서 반드시 그게 밸런스가 맞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엘리베이터를 집어넣는 과정에서 임대 공간은 줄어들 게 뻔하죠. 이미 또 주변 건물들은 다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추가로 했다고 해서 비용 이상의 임대 수익이 나올 거라고는 기대하기 어렵다. 예, 그러면 왜냐하면 엘리베이터 설치했으면 임대 좀 더 받아야겠는데 이미 주변 건물의 시세는 임대로 엘리베이터 넣은 상태에서 시세가 결정이 되어 있으니까 뭐 특별한 이익을 기대하기 어려우면 굳이 또 설치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단답형 정도로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1번에 보면 최이용 이용의 원칙에 대한 게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부동산의 최대 가치는 3번 지문에 시장 가치를 기준하죠. 가치 평가는 시장 가치입니다. 근데 이 최이용 이용이라는 것은요. 1번에 보면 현재보다는 미래를 기초로 해서 어떻게 이용했을 때 수익을 내는 구조를 살피는 거죠. 그래서 5번에 보면 부동산의 가치는 가변적이기 때문에 최이용 이용의 판정을 할 때는 변동과 예측의 원칙이 바탕이 돼야 되죠.
왜냐하면 최여 이용 상태는요. 주변 환경이 달라지면 이용이 달라지죠. 농지 상태 때는 농사가 최여 이용이지만 상업 용지로 바뀌면 수익성 부동산을 집어넣는 것이 최여 이용이니까. 그래서 항상 최이용 상태를 판정하기 위해서 전제가 되는 원칙이 변동과 예측의 원칙이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다 이제 같은 이제 개념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23번에 가시게 되면 가격 재원칙에 대한 설명 중에서 가장 바르게 설명이 되는 게 뭐냐? 1번에 부지와 건물 등 구성 요소 간의 적응 상태를 분석하는 것은 적합이 아니라 균형의 원칙이 되고요. 2번에 토지, 자본, 노동 및 경영의 각 생산 요소에 발생하는 총수익은 이들 제 요소에 배분되는데 자본, 노동 및 경영에 배분된 목 이외의 잔여액은 배분이 정당하게 행해지는 한 토지에 기속된다. 이걸 수익 배분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이건 우리가 지대론 할 때 설명이 드렸지만 리카도의 차액지대에 영향을 받은 거죠. 고전학파들은 우리가 지대에 대한 부분을 뭐라고 보냐면 잉여이자 불로소득으로 보죠. 이거는 자연물인 토지에서 발생하는 수익 개념으로 인식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토지 자체를 생산 요소로 간주하진 않죠. 자연물로 인식하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여기 있는 이 땅이 하나 있을 때 이 토지에서 우리가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요. 땅 말고 노동과 자본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생산에 대한 투입한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게 생산 요소 가격인데 노동에 지불하는 게 임금이고요. 자본에 지급하는 게 이자인데 이 토지에서 생산을 해서 들어오는 게 자, 만약에 200만 원이다 이거죠. 근데 임금 100만 원 주고 이자 100만 원 주면 남는 게 없죠. 그래서 리카르도의 논리는 한계제는 지대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인데 만약에 이 토지가 비옥도가 좋아요. 땅이 아주 기름져 가지고 이게 한 400만 원 나오는 거야. 그러면 주고 남는 게 200이죠. 그러면 요 남는 크기에 따라서 토지의 가치가 결정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남는 잉여에 의해서. 만약에 얘가 땅이 아주 기름져 갖고 1,400만 원의 수익이 나오면 1,200만 원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남는 잉여가 많으면 많을수록 토지의 가치가 커진다는 것을 수익 배분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2번은 그래서 잘못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의 유용성이 최고도로 발휘하기 위해서는요. 부동산이 속한 지역의 환경에 적합해야 된다. 이걸 적합의 원칙이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그 5번에 보면 초과인은 경쟁을 야기하고요. 경쟁은 결국 초과인을 감소 소멸시킨다는 것을 경쟁의 원칙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어떤 지역에 독점 상태의 부동산이 있더라도요. 평가사는 항상 주변에 경쟁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동산이 들어올 수 있느냐. 그걸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맞는 건 5번이 되겠죠. 부동산 가격도 가치 형성 요인의 변화에 따라 상호 인과관계의 변동 과정에서 형성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변동의 원칙이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부동산의 가치는 시장 환경에 따라 변화되니까 시점을 정해놓고 평가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시점이 기준 시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옆 페이지에 가시게 되면 25번에 동일한 효용을 가진 여러 부동산 중에서 가격이 가장 낮은 것이 선택이 되고 이 가격이 다른 부동산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게 대체 원칙이죠. 그럼 대체 원칙이라는 것은요. 3방식의 기본이 되는 원칙인데 그 중에서도 거래사례비법이 가장 부합되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했었죠. 우리 집의 가치가 얼마냐는 것은 우리 옆집이 얼마에 팔렸느냐가 기준이죠. 우리 옆집이 3억에 팔렸으면 우리 집도 3억 이상에 거래되지는 않겠죠. 예?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두 개가 만약에 규모나 모든 것들이 같다 그러면 만약에 거래하는 사람은 가격이 싼 걸 더 선택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시세는 그 선에서 결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걸 우리가 대체 원칙이라고 얘기하죠. 원가 방식도 마찬가지죠. 신축과 중고가 있었을 때 신축 건물 우리가 신축 건물의 기초로 해서 이제 중고 건물의 가격이 결정이 되는데요. 중고 건물에 우리가 지불하려고 하는 가격은 그런 규모의 상태의 건물을 신축할 때 들어가는 비용 이상은 지불하지 않겠죠. 그래서 모든 방식이 평가 대상 부동산하고 대체 관계에 있는 부동산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26번 같은 경우는요. 페이지를 넘기지 마시고 이 상태에서 가로를 찾는 거죠. 기능적 감가랑 관련 있는 게 균형의 원칙. 경제적 감가랑 관련 있는 게 적합의 원칙. 기준 시점에 우리가 기준이 되는 것은 변동의 원칙이다. 그렇죠? 조금 아까 자, 칠판상에 적어놓고 우리가 한번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정리를 하셔야겠고요. 27번에 보시게 되면요. 다음과 같은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평가 이론상의 가격 원칙. A 지역에 대한 지역 분석의 결과
서민들이 거주하는 단독주택 지역인 것으로 판단했는데 개발업자가 고급 주택을 건축한 거죠. 그런데 이 거래사례 비율을 적용했을 때 해당 고급 주택을 평가한 가격이 건축 비용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거는 주변 환경에 어울리지 않아서 그런 거죠. 그래서 적합의 원칙을 답을 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면요. 서민들이 모여 살고 있는 주거지역은요. 서민주택들만 돼 있어요. 고급주택지역은 고급주택만 있어요. 그래야지 적정한 가치가 형성이 되겠죠. 고급주택지역을 방문한 사람이 서민주택이 있으면 이해를 못 할 거 아니에요. 얘가 여기 왜 있지? 이런 거죠. 집 볼 생각도 안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28번에 나온 것은 이제 기출이죠. 공인중개사 갑은 아파트 매수 의뢰자에게 110평방미터형 아파트에 대해서 다음까지 설명했다는 얘기죠. 이 아파트는 84년에 승인받은 아파트로 최근에 건축된 유사한 아파트에 비해서 화장실이 하나가 적고 냉난방비가 많이 든다. 그래서 시장에서 선호가 떨어지고 있다. 그 얘기는 균형, 밸런스가 안 맞는다는 얘기죠. 즉 예전에는요. 30평형 아파트가 방 3개, 화장실 하나 구조였었어요. 그죠? 근데 근래는 물론 20평일 때도 바뀌었지만 지금은 이제 같은 30평이면 무조건 방 3개, 화장실은 2개일 거란 얘기죠. 그러면 요즘 짓는 아파트에 비해서는 뭔가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화장실 1개가 부족하다. 그럼 그거를 추가로 짓기 위해서는 그만큼 비용이 발생할 테니까 감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거는 외부적인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내부적인 관계에서 문제에서 밸런스가 안 맞기 때문에 가치가 낮게 평가되는 거죠. 그거를 적용하는 것을 기능적 감가, 즉 균형의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28번의 답이 5번의 균형의 원칙이다. 그 다음에 29번에 보면요. 한 필의 토지 일부분이 도시계획시설에 저촉이 돼서 수용될 때 저촉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을 부분평가라고 그러죠. 원래 한 필지의 땅이 있으면요. 그 땅 기초로 해서 전체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되는데 특정한 그 특수한 목적과 어떤 조건이 붙을 때는요. 그 한 부분만 평가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부분평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도심 지역의 공업용지가요. 동일한 효용을 갖고 있는 외곽 지역의 공업용지보다 시장 가격이 더 높은 것은요. 기회비용의 원칙이겠죠. 왜냐하면 그 도심 지역에서 지금 현재 이용되고 있는 공업용지가 있다고 그랬을 때요. 뭐 이런 거겠죠. 도심 지역에 있을 때 그 공업용지가 만약에 준주거 지역이다 이거죠. 그러면 얘는 주택, 상가, 공장 등으로도 쓸 수 있는 땅인데 현재 공업용지를 쓰고 있다. 그러면 얘는 언제든지 상업용지나 또는 주거용지로 바뀔 가능성을 갖고 있겠죠. 근데 평가사가 평가할 때 단순히 공업용지로만 보고 평가하지는 않죠. 얘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한 기회비용에 대한 대가도 반영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평가 가격은 다 기회비용을 반영한 가격이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을 때 그래서 29번의 답을 1번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0번에 가시면요. 다음 중에서 최유효 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을 때요. 이거는 30번 같은 경우는요. 좀 예외적으로 나와 있다고도 볼 수 있죠. 근데 나와 있을 때 이제 내용을 보시게 되면요. 최유효 이용의 특수사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최유효 이용이라는 게 주택 지역이면 이제 주택이 들어가서 있는 거.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 이용인데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4번에 보게 되면요. 초과 토지라고 되어 있어요. 현존 지상계량물에 필요한 적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말하고요. 건무지와 다른 용도로 분리해서 이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했는데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초과 토지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건물에 이제 부속되어 있는 주차장 같은 경우는요. 별도로 분할해서 거래도 가능하겠죠. 분리해서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잉여 토지라고 그래요. 잉여 토지라는 게 뭐 얘기하냐면 학교를 한번 연상하시고요. 학교 운동장을 연상하시면 될 거예요. 학교하고 그 부속에 있는 이제 운동장은 분리해서 거래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4번을 틀리게 해서 한번 문제를 출제한 거니까요. 31번에 가격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이렇게 물어봤었을 때요. 여기서 이제 틀린 게 2번을 준 거죠. 균형의 원칙이라는 거는 내부 측면에 관계된 원칙이니까 외부 환경과의 균형이 중요한 게 아니죠. 외부 환경과의 어떤 균형을 생각하는 건 적합의 원칙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거기 3번에 가면 기회의 원칙이라고 있죠. 구성 요소가 전체에 기여하는 정도가 가장 큰 사용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는 점에서 용도의 다양성, 병합 분할의 가능성이 성립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얘가 추가 투자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할 때 이 기회의 원칙을 우리가 사용한다고 그랬고요. 5번의 변동의 원칙이 바로 기준 시점을 우리가 설정할 때 기준이 되는 게 변동의 원칙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 다음에 그 32번에 보면 가격 원칙에 대한 것이 주어져 있죠. 그러면 가격 원칙도 나름 꾸준하게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성격 정도는 우리가 꼭
구별은 해 주셔야겠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일단 틀린 건 3번이죠. 균형의 원칙은 내부적 관계의 원칙인 적합의 원칙과는 대조적인 의미로 적합의 원칙은 외부 측면의 원칙이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이제 3번이 잘못되어 있고요. 근데 가만히 보시면 31번이나 32번이나 보게 되면 자주 등장하는 애들이 있어요. 대체의 원칙, 균형의 원칙, 기여의 원칙, 변동의 원칙 이런 애들은 자주 등장하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단답형으로 내고 지문으로 활용하니까 걔네들은 기억을 좀 더 해두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33번도 가게 되면요. 균형의 원칙, 적합의 원칙, 대체의 원칙, 예측 및 변동의 원칙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 우리가 칠판에다 적었던 것처럼 변동의 원칙, 균형의 원칙, 적합의 원칙, 대체의 원칙, 기회 이런 것들은 항상 기억을 해둬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33번에서도요. 일단 잘못된 게 2번에 가면 균형의 원칙인데 균형의 원칙은 우리가 기능적 감까지 경제적 감가로 얘기하지는 않았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잘못됐다는 부분이고요. 자, 적합의 원칙이 아까 대로 경제적 감가, 균형의 원칙은 기능적 감가죠. 그래서 4번에 보면 대체 원칙이 부동산 가격이 대체 관계 유사 부동산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거래사례 비교법의 토대가 될 수 있다. 즉 우리 집의 가치는 우리 옆집이 얼마에 팔렸냐가 기준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왜냐하면 거래사례 비교잖아요. 이게 가장 사례를 중시하는 방법인데 우리 집과 가장 사례를 비교할 때 제일 좋은 건 바로 옆집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3방식의 기초가 되는데요. 가장 그래도 부합되는 게 거래사례 비교법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뒷장에 넘어가시게 되면요. 같은 이제 논리 개념에서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35번에 보면 부동산 가격 원칙에 대한 설명 중에서 타당하지 않는 것을 물어봤을 때요. 일단은 균형의 2번이 잘못되어 있죠. 균형의 원칙은 그 구성 요소의 균형을 분석하는 원칙으로 기여의 원칙에 선행한다고 그랬는데요. 반대죠. 균형의 원칙에 선행하는 것을 그게 기여의 원칙이죠. 건물 자체에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안 돼 있으면요.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고 그러면 추가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추가 투자한 것만큼 얘가 최이호 이용 상태가 될까? 그 여부를 먼저 판단하는 것을 기여의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2번에 대한 것이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35번까지가 가격 원칙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명시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나온 게 지역 분석하고 개별 분석에 관한 부분이 존재를 하죠. 그래서 요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도요.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는 게 필요한데요. 요 중에서도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은 내용이 많지는 않지만 시험상에서 인용을 해줄 때 우리가 선행 분석이 지역 분석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지역의 표준적 이용을 토대로 뭐를 판정한다 그러냐면 가격 수준을 판정하는 게 주 목적이고요. 후행 분석이 개별 분석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얘는 개별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을 토대로 구체적 가격을 판정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가장 잘 쓰는 게요. 이거 바꿔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잘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36번에 지역 분석은 평가 대상 부동산에 속하는 지역 내 부동산의 표준적 이용을 판단해서 가격 수준을 판정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맞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3번에 지역 분석은 그 지역에 속하는 부동산의 최유 이용을 중심으로 했으니까 틀렸겠죠. 그렇죠? 그리고 지역 분석은 표준적인 이용의 입지인자를 분석해서 인근제의 범위를 획정하는 작업이라 틀린 거죠. 가장 잘 설명한 것이니까 답이 1번이 되겠죠. 물론 지역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경계라는 것을 설정을 해야겠지만 가장 지역 분석에 대한 것을 표현할 때는 1번이 맞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5번은 최유 이용을 판단해서 그랬으니까 이게 잘못된 거죠. 그리고 이제 37번에 가시면은 2번에 지역 분석은 개별 분석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랬으니까 틀린 거겠죠. 먼저 뭐를 먼저 선행을 해야 돼요. 지역 분석을 선행해서 뭐를 판정해야 되냐면요. 가격 수준을 판정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A라는 주거지역이 있고 B라는 주거지역이 있을 때요. 얘네 지역과 지역 간의 격차를 표현하는 게 가격 수준이죠. 그래서 이 지역의 시세가 만약에 2천에서 한 2,400 정도가 형성이 되고요. 근데 주거 환경은 얘네가 좋아요.
그럼 얘네는 2,000 이상은 될 수가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1,500에서 한 1,800선이다. 그럼 이 안에 있는 개별 부동산들은 요 가격 수준 안에서 결정이 되겠죠. 이 안에서 가장 위치가 좋고 남향이고 가장 예를 들어서 조망권도 확보가 되고 좋은 애들은 2,400까지. 그렇지 못한 애들은 가장 낮은 가격으로 평가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를 먼저 해야 되냐면 지역 분석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개별 분석은 나중에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평가 대상 부동산에 속해 있는 지역을 인근 지역이라고 그랬어요. 인근 지역은 계속 변하죠. 그래서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천익기, 악화기로 구분할 때 가격 수준은 성장기의 최고로 이른다. 그러니까 틀린 거죠. 성장기가 아니라 성숙기의 최고에 이르죠. 그래서 인근 지역의 생애 주기를 보게 되면요. 그림상에서 사이클이 이렇게 움직이죠. 그럼 이게 가치가 되고요. 이게 시간이겠죠. 그래서 보면요. 이게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천익기, 악화기니까 가격 상승이 이제 쭉 올라가는 거는 성장기고요. 가격이 가장 높은 수준에서 결정이 될 때가 성숙기. 요게 이제 지역 기능이 쇠퇴하면서 수요가 빠질 때, 이때 쇠퇴기, 천익기, 악화기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가격 수준이 높을 때는 성숙기. 그 다음에 재개발 여부를 고려할 때는 무슨 단계에서 쇠퇴기. 지역이 개발된 지 한 4, 50년이 지난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뭐가 고려될 수 있다? 재개발이 고려될 수 있다. 그래서 재개발이 이루어지면 하나의 사이클이 다시 또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8번에 보시면요. 지역 분석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그래서 지역 분석의 대상에서는요. 인근 지역뿐만 아니라 유사 지역까지 분석함으로써 구체적인 가격을 산정한다니까 틀린 거죠. 아까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가격 수준을 판정해야 되는데 구체적인 가격 그랬으니까 자체가 바로 틀렸겠죠. 그러니까 저거는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뒷장에 보시면 지역 분석의 결과로 표준적인 이용을 파악할 수 있고 지역 분석은 개별 분석보다 선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네, 그런 거 구별을 해 주시는 게 필요하죠. 그 다음에 그 밑에 가시면 39번에 옳지 않은 거 물어봤을 때요. 사례 자료를 동일 수권 내 유사 지역에서 구할 때 지역 요인의 비교 과정은 필요하지 않다니까 얘가 틀린 거죠. 우리가 이제 그 지역 분석의 대상 지역을 보게 되면요. 인근 지역이 있고 유사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동일 수권이 있죠. 그런데 얘는 평가 대상 부동산이 소재하는 지역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 지역 내 부동산들을 뭐를 공유하냐면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 요인이 뭐 단단히 겁니다. 날씨도 같고 기상 상태도 같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뭐 편익시설, 복지시설 다 같은 거예요. 같은 걸 공유하고 있는 지역이니까 사례를 여기서 수집하면은 우리가 지역 요인의 비교는 필요하지 않죠. 근데 유사 지역은 인근 대상 부동에 속해 있는 지역이 아니니까 여기서 수집하면 당연히 지역 요인 비교는 해야겠죠. 그래서 1번이 잘못되어 있죠. 그래서 인근 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주거지의 동일 수권은요. 도심이 통근이 가능한 범위와 일치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교육적인 환경을 선호하거나 아니면 어떤 혈연 관계를 선호하다 보면 범위가 좁아질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41번에 보면요. 동일 수권에 대한 것이 나와 있어요. 거기 2번도 나와 있죠. 주거지의 동일 수권은 도심으로 통근 가능한 범위와 일치하는 경향이 있는데 지역적인 선호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면 틀리죠. 얘기한 대로 지역의 어떤 사회적 지위나 명성, 소위 얘기한 대로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요. 다 끼리끼리 산다 그러죠. 부촌을 선호할 수밖에 없죠. 또 자녀의 교육을 얘기한다면 소위 서울 같으면 강남에 예를 들어서 8학군 정도 거기를 기초로 하니까 강남, 송파, 서초 3개 구만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시장 지역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좁아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3번에 보면 소문난 고급 주택가는 다른 지역과의 대체성이 적으니까 동일 수권의 범위가 비교적 좁겠죠. 그러니까 이런 선호도에 따라 2번 같이 지역적 선호에 따라 좁아지지는 않는다 그랬으니까는 틀리다. 이렇게 인식을 하셔도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 동일 수권에 대한 거는요. 3가지를 우리가 기준했을 때 주거지 정도는 기초로 해서 정리하시는 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주거지는 도심과의 통근 범위를 기준하는데 이것이 그 개인적인 선호도라든가 여기에 따라 이 범위는 좁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좁아질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 틀리는 거죠. 그리고 상업지 같은 경우는
배후지를 기초로 성립하고요. 상권의 범위를. 그 다음에 후보지가 있고 이행지가 있으면 얘네들은 항상 뭐가 기준이냐면 전환 전이 있고요. 전환 후가 있으면 뭐가 기준이냐면 후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 농지인데 이게 택지 후보지로 지정이 돼 있다. 그러면 얘를 기초로 동일수권의 범위를 판단해야 되는데 뭐가 낮을 경우에 성숙도가 낮을 경우에는 전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유는 뭐냐면요. 예전 지금 말고요. 이제 전전 정권이잖아요. 그쪽에서 이제 주력을 했던 게 임대주택 사업이 보금자리 주택이었어요. 그래서 정권 말기에 보금자리 주택 택지지구를 확 지정을 많이 해놨는데 정권이 바뀌니까 그 사업 자체가 없어지거나 축소되가 된 거죠. 그러니까 지정만 돼 있지 뭐가 주택이 들어설 가능성이 전혀 없죠. 그러면 그냥 얘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을 기준으로 성수가 낮을 때는 그런 얘기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과정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 내용 관계를 여러분들이 기초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 우리가 42번에 보면 부동산의 종별 동일 수요권의 판정 기준을 잘못 설명하고 있는 걸 물어봤을 때 3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행지의 동일 수요권은 일반적으로 이행한다고 예견되는 토지의 종류별 동일 수요권과 일치하는 게 원칙이죠. 근데 5번에 보면 일반적으로 전환 전의 토지의 종별 동일 수요권과 일치한다 했으니까 틀렸겠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전환 후, 이행 후가 기준이죠. 근데 성수도가 낮으면 전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거란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뒷장으로 이제 넘어가셔서 43번, 44번이 인근지역, 45번까지가 인근지역에 대한 부분인데요. 요거는 큰 예전에는 문제상에서 인용은 많이 됐는데 근래는 나오면은 지문 정도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형성을 해주죠. 그래서 이제 43번에 보면 지역 변화 사이클에 대한 부분에서요. 보면은 성숙기가 그 개발이 진행에 따라 지역이 점차 안정에 이르고 지역의 기능도 정착이 된다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의 공지가 없는 때죠. 그러니까 이제 수요가 계속 안정을 이룬다는 것은요. 성장기 때는 이렇게 수요가 증가하죠. 이제 개발이 되고 새로운 이제 주민들이 모여드는 단계. 그러니까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단계. 성숙기에서는요. 이렇게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죠. 그러니까 더 이상의 이제 균형을 잃었기 때문에 또 개발할 여지나 공지가 없는 상태고요. 쇠퇴기가 되면 지역 기능이 떨어지니까 수요가 이렇게 감소하는 단계죠. 그래서 이렇게 가치가 떨어지는 단계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럴 때 4번에 보면 천이기에서 지가는 다시 상승하는데 이전 단계 수준에 이르지는 않죠. 천이기는 더욱더 주관경이 악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수요는 늘어나지만 저소득층에 대한 그 수요가 늘어난 것 때문에 가격은 뭐 이렇게 그전 단계처럼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지는 않고요. 그래서 약간의 가격의 변동이 있을 뿐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4번이 잘못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에서 45번에 보시면 지역의 수명 현상의 각 국면을 우리가 설명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적합하지 아니한 거 있을 때 거기 보면 이제 성숙기는 개발이 진행에 따라서 기능이 이제 안정이 돼요. 왜냐하면 성장기는요, 한 15년, 20년을 걸리고요. 성숙기가 한 20에서 25년 정도가 경과 시대에 나타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느 도시가 새롭게 개발이 있다 그래서 백화점, 뭐 종합병 이런 게 한 번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죠. 어느 정도 수요가 갖춰야지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천의계는 여과 현상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등 성장기의 특성과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니까 틀린 거죠. 가벼운 상승이 있을 뿐이지 성장기같이 급속한 가격 상승이 발생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될 거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거기 이제 46번 하고요. 47번에 대한 것이 우리가 이제 지역 분석하고 이제 개별 분석의 관계인데요. 46번을 보시면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걸 물어봤을 때 지역 분석은 아까 얘기한 대로요. 지역 요인을 분석해서 가격 수준을 판정하죠. 개별 분석은 부동산에 대한 구체적인 가격을 판정하는 그런 작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역 분석이 좀 전체적인 분석이고요. 보다 넓은 의미의 분석이고 개별 분석이 좀 더 구체적인 분석이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5번 질문에 가면 지역 분석은 부분 분석이고 개별 분석은 구체적인 분석으로 최이호 이용의 범위 내에서 표준적 이용을 판정해서 가격을 결정한다니까 틀린 거죠. 지역 분석을 하게 된다는 것은 이런 거죠. 자, 평가사는 여기 평가 대상 부동산이 있으면 얘에 대한 가치를 판정하기에 앞서서 얘가 속해 있는 지역이 어떤 용도를 중심으로 형성이 된 지역을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주변 개별 부동산의 최이호 이용 상태를 판정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얘네들의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이용이 뭘까? 이렇게 봤더니 얘들이 전부 다 단독주택이래요. 그러면 평가사는 이 지역을 단독주택 지역으로 보죠. 그렇죠? 이게 표준적 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별적인 이용에 대한 어떤 집합이죠. 그래서 이거를 기준으로 얘에 대한 최이호 이용을 판정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3번에 가격은 대상 부동산의 최이호 이용 상태를 전제로 파악되는 가격을 표준으로 해서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개별 부동산에서는 대상 부동산의 최이호 이용 상태를 판정할 필요가 있다. 그 내용은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얘기죠. 그러면 얘가 표준적 이용이 주택지역이면 당연히 얘도 주택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될 때 우리가 왜 지역 분석을 한 다음에 개별 분석을 따로 또 해주냐면요. 이게 주거지역에 따라서 반드시 주택이라는 법은 없거든요. 주택가 들어가면은 예를 들어 슈퍼도 있을 수 있고, 그죠? 편의점도 있을 수 있고, 헤어샵도 있을 수 있고, 세탁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표준적 이용하고 최이호 이용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무슨 분석을 따로 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개별 분석을 또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본문할 때 해봤던 거죠. 그래서 이제 5번에 이제 그 부분이 잘못되어 있는 것까지도 우리가 이제 정리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뒷장에 가시면 48번에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을 때 1번 질문 잘 나옵니다. 지역 분석이 일반적으로 개별 분석보다 선행이 된다. 그렇죠? 항상 얘가 먼저 선행이죠. 가격 수준을 구해야지만 가격 수준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 가격을 판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거기 3번에 보면 지역 분석에서는 개별 분석에서 파악된 자료를 근거로 최이호 이용을 판정한다는 게 틀린 거죠. 지역 분석에서는 표준적 이용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수업할 때 그때 한 거죠. 선, 지, 표, 가, 후, 개체, 구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리한 거죠. 그래서 48번에서는 나온 대로 3번이 잘못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49번에 작년 문제인데 제가 왜 요즘 간평이 쉽게 나온다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4번을 가면 지역 분석보다 개별 분석을 먼저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지역 분석이 먼저 해야 되잖아요. 개별 분석을 먼저 한다. 그럼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기본적인 요건만 알면은 답을 맞출 수 있게 해주는 게 요즘이죠. 그래서 1번에 보면 지역 분석을 통해서 해당 지역 내 표준적 이용과 가격 수준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죠. 대상 부동산의 최이호 이용을 판정하기 위해서는 무슨 분석이? 개별 분석이. 지역 분석이 좀 더 범위가 넓다고 그랬죠. 거시적이고. 개별 분석이 미시적인 분석이라는 거. 그래서 작년에 나왔던 이 지역 분석이 개별 분석에 관한 문제도 그냥 맞추라고 감정평가인데 그래서 감정평가가 한 6개 나오면요. 다 어렵게 나옵니다. 한 반 이상은 쉽게 나옵니다. 한두 개 정도는 난이도 조절용으로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선생이 이런 거를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면 그 부분은 항상 중점을 두고 정리하시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거기 정도를 중점으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는 감정평가 방식부터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시죠.